그날 미숙 씨가 아들의 등록금을 몰래 감춰둔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낡은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4시 30분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미숙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익숙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공장으로 출근해야 했고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20년 넘게 자신의 청춘과 희망을 갈아 넣으셨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아들 준호였습니다. 미숙 씨는 낡은 나무 장롱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보자기에 쌓인 새마을 금고 통장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은 미숙 씨에게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아들 준호의 대학교 등록금 명목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허투루 쓰지 않고 밥 한 끼도 제대로 사드시지 않으며 오직 아들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숫자 2천만. 이 숫자는 그녀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의 무게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미숙 씨는 늘 남들만큼 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삶을 아들에게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말입니다. 그래서 미숙 씨는 이 통장을 아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혹시라도 이 돈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질까 염려했던 겁니다. 미숙 씨는 통장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엄마는 내가 이 돈을 쓰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만 보면 아무 여한이 없어. 그녀는 이 돈이 단순히 학비를 넘어 아들의 밝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마지막 헌신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이 돈이 있었기에 그녀는 매일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있었기에 낡은 월세방에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록금 통장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들의 명문대 합격 소식과 함께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할 아들의 밝은 얼굴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돈의 존재를 모른 채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이토록 소중히 모아둔 돈이 곧 아들의 생명을 살려야 할 목숨, 값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전혀 예감하지 못하셨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 명문대 합격증을 받아들었을 때 기쁨보다 먼저 어머니의 낡은 손을 떠올렸습니다.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낡은 월세방은 잠시나마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의 합격증을 붙들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고생 끝에 얻은 기쁨의 눈물이자 아들에게 늘 미안했던 세월의 응어리였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드렸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서울에서의 4년 대학 생활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경제적 부담이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준호 씨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굽어진 어깨와 굳은 살 박힌 손, 해진 작업복은 준호 씨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합격증을 책상 위에 두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기쁨 뒤에 어머니가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셔야 하는 건 아닐까? 준호 씨는 이제 자신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얻은 합격이었기에 이 기회마저 어머니께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효심이 깊은 아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준호 씨는 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학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1년 휴학을 하고 그 기간 동안 고수익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여 등록금 전액과 1년 치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이라면 어머니는 당장 1년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카페와 아르바이트 공고 게시판을 꼼꼼하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현장의 일당직부터 지방의 숙식 제공, 일자리까지 몸은 힘들어도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고액, 단기, 숙식 제공이라는 세 단어에만 꽂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검색하던 중 유독 눈에 띄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해외 IT 프로젝트, 1년 계약 시월 1,000만 원 이상 지급. 일반적인 알바와는 차원이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끌렸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길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어머니의 1년 고생을 완전히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는 잠시의 망설임 끝에 결국 그 공고에 연락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준호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효심이 가장 위험한 덫에 미끼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대학 본관 앞에서 휴학 서류를 손에 쥐었을 때 그의 손은 무거운 죄책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께는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기특해 하셨지만 준호 씨는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머니를 위함이라는 자기 합리화가 그의 마음을 다잡게 했습니다. 학교 본관 사무실 앞에서 준호 씨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명문대 합격증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얻은 합격증을 뒤로하고 휴학계에 서명하는 순간 그의 꿈이 잠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어머니의 고생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끝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휴학계를 제출한 직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가 연락처를 남겼던 고수익 해외 프로젝트의 담당자 강 사장이었습니다. 강 사장의 목소리는 중후하고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준호 씨에게 해외 IT 인프라 구축 관련 긴급 프로젝트이며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월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성과에 따라 보너스까지 추가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청년의 패기를 높이 평가합니다. 항공권과 비자, 발급 비용은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다음 주 바로 출국하셔야 합니다라고 일정을 급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준호 씨는 너무나도 급작스러운 진행에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강 사장의 능숙한 사업가 말투와 엄청난 고수익 제안 앞에서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지방 건설 현장에 숙식하면서 일하게 되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거기서 일할 때는 전화가 잘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듬직한 모습에 기특해하면서도 험한 일을 하게 될까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모습에 대견함을 느끼셨습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기 전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 꼬깃꼬깃 접은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힘들 때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마주한 준호 씨는 결국 자신이 어머니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자신의 대학 등록금 통장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담긴 그 통장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갈 덫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 표갑과 맞바꾸어질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토록 절절한 모자간의 오해는 결국 누구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타고 있는 것이 꿈을 향한 날개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약속된 출국일 준호 씨는 늦은 밤 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 사장이 보내온 이마이너스 티켓에는 푸놈펜이라는 낯선 도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이라는 달콤한 약속이 모든 불안함을 덮어버렸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약간의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1년만 고생하자. 돌아가면 엄마는 편하게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거야. 그는 어머니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는 효심과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는 청년의 패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이국 땅으로 향하게 만든 강력한 추진력이었습니다. 비행 내내 준호 씨는 강 사장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강 사장은 프로젝트는 기밀성이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보안 문제로 외부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준호 씨는 IT 프로젝트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쉽게 납득했습니다. 이처럼 치밀하게 설계된 안심 장치들이 그의 경계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남아시아 특유의 후덥지근한 공기가 그를 맞았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선 준호 씨는 약속된 마중 인사를 찾았지만 정장 차림의 사업가 대신 험상궂은 인상의 현지인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말을 어눌하게 했고 그의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강압적인 태도로 그를 벤 차량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해외 프로젝트 현장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고급 빌딩 대신 낡고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수상한 건물들만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이때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감지하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이 멈춘 곳은 폐쇄된 공장처럼 보이는 철문이 이중으로 잠긴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 안으로 들어온 낯선 냄새와 음침한 기운이 준호 씨를 덮쳤습니다. 그는 급히 강 사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의 휴대전화는 이미 기내에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먹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조직원들에 의해 차량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준호 씨가 외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조직원들의 차갑고 싸늘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효심이 이끌어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라는 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가 출국한 지 일주일, 평소보다 길어진 침묵은 어머니 미숙 씨의 가슴에 짙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지방 건설 현장에서 숙식하며 일하고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계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들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불안함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이틀에 한 번 오던 짧은 안부 전화마저 뚝 끊기자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아들의 걱정으로 손이 떨려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아들이 돈 벌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며 위로했지만 미숙 씨의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무리 건설 현장이라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될 수 있지? 그녀는 준호 씨가 남기고 간 낡은 휴대전화로 연신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아 라는 차가운 통신사의 음성뿐이었습니다. 결국 미숙 씨는 일을 마치자마자 준호 씨의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들이 남긴 짐이라곤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라도 아들이 남긴 단서가 있을까 싶어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과금 고지서, 낡은 문제집 사이에서 미숙 씨는 예상치 못한 두 장의 종이를 발견하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종이는 바로 휴학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휴학계를 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간다더니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놓여있던 두 번째 종이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준호, 인천발 푸놈펜 캄보디아행이라고 적힌 항공권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손에 쥔 종이들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아들이 지방 건설 현장에 간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속이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고액 알바, IT 프로젝트, 캄보디아. 그녀는 최근 뉴스에서 들었던 해외 취업 사기와 청년 납치 기사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순간 미숙 씨의 평화로운 삶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월세방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왜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낯선 나라로 갔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아들의 생명에 대한 공포만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모성애에 휩싸여 이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도 없이 다음날 가장 먼저 영사관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땀으로 젖은 항공권 영수증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외딴 건물, 그곳은 준호 씨가 꿈꿨던 성공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고 통제된 지옥의 입구였습니다. 푸놈펜 외곽의 낡은 건물에 도착한 준호 씨는 곧바로 방에 갇혔습니다. 방은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여권과 휴대전화는 무자비하게 빼앗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잔혹한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덩치 큰 조직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고 그들을 따라 들어온 사람이 바로 강 사장이었습니다. 강 사장은 한국에서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차갑고 냉혹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환영한다, 이준호 씨. 이곳이 내가 앞으로 일하게 될 콜센터다. 강 사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준호 씨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IT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강 사장은 준호 씨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준호 씨는 눈앞의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강 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온 이상 내 몸은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내가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내 몸값을 내가 벌어봐. 준호 씨는 끌려간 곳에서
한국에서 온 또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전화를 걸어야 했고 실적이 나쁘면 가차없이 구타와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어머니께 짐이 되지 않겠다던 자신의 결심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감금된 방 한쪽 구석에서 벽에 새겨진 작은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끌려온 청년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였습니다. 대사관 T725. 알 수 없는 숫자와 단어는 준호 씨에게 희미한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극심한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낙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준호 씨는 이 알 수 없는 단서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 어머니에게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실종 소식을 접한 어머니 미숙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두려움과 장롱 속에 숨겨둔 2천만 원짜리 등록금 통장뿐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의 휴학 사실과 캄보디아행 항공권 영수증을 확인한 후 곧바로 한국 외교부와 현지 영사관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형식적이고 무관심했습니다. 현지에서 워낙 유사 사건이 많아 즉각적인 조사는 어렵다. 개인적인 일로 출국한 경우라.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답변은 미숙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자신의 아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을 구하는 일은 오직 자신의 몫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찾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을 수소문했고 수소문 끝에 현지 교민이 운영하는 사설조사원과 연결이 닿았습니다. 그 조사원은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위험성이 크다. 아들을 찾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새마을 금고 통장을 꺼내 드셨습니다. 그 통장 안에 2천만 원은 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등록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을 지켜내기 위해 20년간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돈은 아들의 미래를 넘어 아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목숨값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낡은 은행 창구 앞에 서서 통장에 찍힌 금액을 전부 인출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창구 직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목적을 물었지만 미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가에 고인 눈물만 애써 훔쳐내셨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현금 뭉치를 손에 쥔 미숙 씨의 손은 무겁게 떨렸습니다. 이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슬퍼서가 아니라 이 돈을 모두 써서라도 아들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돈을 고스란히 사설조사원에게 건네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은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전부입니다. 이 돈이 모자라면 제가 몸으로라도 더 벌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 준호를 살려서 저에게 돌려주세요. 미숙 씨의 절규는 캄보디아의 낯선 땅에 갇힌 아들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록금을 목숨값으로 바치고 있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모르고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악당들의 소나기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어긋난 모자간의 오해와 헌신은 비극적인 운명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록금 통장이 목숨값으로 바뀌던 그 순간 아들 준호 씨는 지옥 같은 감금소에서 필사적인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준호 씨는 쇠창살이 박힌 방에서 밤낮으로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만에 생기를 잃었지만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가 그의 정신을 지탱했습니다. 그는 전에 발견했던 벽의 낙서, 대사관, D725를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단서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감금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새벽 교대 근무로 조직원들의 경계가 잠시 소홀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침대 스프링을 부러뜨려 쇠창살 틈을 벌려보려 했지만 창살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더 작고 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준호 씨는 온몸에 힘을 모아 좁은 창문 틈을 비집고 나갔습니다. 그의 몸은 창살에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빠져나온 준호 씨는 건물 뒷길을 향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의 발은 맨발이었고 캄보디아의 흙바닥과 돌멩이가 발바닥을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가야 한다. 여기서 죽을 순 없다. 준호 씨는 밤새도록 달렸고 자유를 향한 그의 발버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탈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순찰 중이던 강 사장의 조직원들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잡아. 도망치게 두지 마. 조직원들은 괴성을 지르며 준호 씨를 쫓았고 결국 그는 외딴길에서 무자비하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몽둥이가 준호 씨의 몸을 가격할 때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준호 씨를 다시 감금소로 끌고 왔습니다. 강 사장은 싸늘한 얼굴로 쓰러진 준호 씨에게 차가운 물을 뿌렸습니다. 감히 도망을 쳐?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벌어 내 몸값을 채우는 것뿐이야. 강 사장은 쓰러진 준호 씨를 짓밟으며 내일 아침부터 당장 강제 노역을 시작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등록금을 벌려던 그 손으로 내 명령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준호 씨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고 그는 캄보디아 땅에 도착한 어머니가 자신을 찾기 위해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른 채 악몽의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어머니 미숙 씨는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망 속에서 단서를 발견한 아들 준호 씨는 과연 대사관에 닿을 수 있을까요? 2부에서 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진실이 공개됩니다. 2부, 아들의 목숨을 건 마지막 외침을 기대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